전하, 이 썩은 전복의 냄새가 바로 백성들의 고통입니다. 1727년 조선 궁궐대전. 한 사내가 왕 앞에 썩어 문드러진 전복을 내던졌습니다. 역겨운 비린내가 어전을 가득 채웠고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왕 앞에서 이런 무례를 범하다니 당장 목이 달아나도 할 말이 없는 중죄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는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영웅입니다. 조정에서는 이다나 미치광이로 불렸고 노론도 소론도 그를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당파 동료들까지 제거하는 냉혹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체 박문수는 누구였을까요? 왕 영조는 왜 그를 끝까지 지켜주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남자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너무나 값비싼 대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27년 가을 새벽녘 한양 도성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궐 안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 급하게 소집된 대신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웅성거림 속에서 대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박문수? 그는 암행어사처럼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관복을 입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영조가 앉은 용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문수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썩은 전복 한 마리. 누렇게 변색되고 문드러진 살점에서는 역한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대신들이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전을 가득 채운 끔찍한 냄새. 박문수가 그 썩은 전복을 왕 앞에 내밀며 외쳤습니다. 양상군수가 백성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도 진상할 전복이 없다 거짓하며 썩은 것을 올렸다고, 자신이 직접 민가에서 이 증거를 가져왔다고, 백성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이런 짓을 벌인 자를 어찌 용서할 수 있냐고. 순간 어전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론 대신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임금의 존전에 썩은 해물을 가져와 불경을 범한다고, 전하를 모욕하고 조정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당장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매질하라고. 대신들의 호통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영조의 진노를 기다렸습니다. 왕 앞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중죄인데 하물며 썩은 전복을 내미는 것은 당장 목숨을 잃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노하지 않았습니다. 용상에 앉은 왕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폐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저런 무례를 그냥 넘기실 리가 없는데. 어전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포와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박문수와 영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영조의 침묵은 어전의 모든 대신들을 공포와 궁금증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박문수와 영조를 오갔습니다. 과연 왕은 이 이단아를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조선의 운명이 이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 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조가 아직 왕이 되기 전 고독하고 위태로운 세자 시절로, 그곳에 박문수와 영조의 관계를 설명하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영조가 세자이던 시절, 당시 그는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형인 경종이 왕위에 있었고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불안정한 위치,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나날들.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세제에게 박문수는 스승이었습니다. 다른 스승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눈치를 보며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했습니다. 사서삼경의 구절을 읊고 성현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세제에게 책상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학문은 책상 위에서 맴도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고. 진정한 학문은 굶주린 백성의 배를 채우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저작거리의 민초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찌 책 속의 성현 말씀만을 논할 수 있겠냐고. 성군의 길은 백성들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데 있다고. 어린 영조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박문수의 거침없는 직언, 파격적인 가르침, 이것이 과연 스승이 제자에게 할 말인가. 하지만 이내 그는 박문수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박문수는 영조에게 단순한 학문뿐 아니라 백성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권력이 아닌 정의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변해갔습니다.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는 형제와 같은 유대로 발전했습니다. 박문수는 영조의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조언자였습니다. 가장 솔직한 비판자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을 박문수만은 할 수 있었습니다. 영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전에서 썩은 전복을 던진 박문수를 본 영조의 눈빛 속에는 그 옛날 스승에게 꾸중을 듣던 제자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조의 냉철함 속에서도 박문수에게만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그에게 박문수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당파의 논리보다도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박문수를 향한 영조의 관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박문수를 불온한 이단아로 보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조정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자만 특별 대우를 받는가? 왕의 총애를 믿고 방자하게 구는 것이 아닌가?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불길한 그림자가 조선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이라는 소론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영조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드는 대규모 반란이었습니다. 이제 박문수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스승으로서의 신뢰와 신하로서의 충절 사이에서, 그리고 같은 당파의 동료들 앞에서 그의 선택은 조선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기로였습니다. 박문수는 소론 출신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그의 동료였고 한때는 같은 이상을 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결정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1728년 조선은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이인좌를 필두로 한 소론 강경파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종 독살설을 명분으로 영조에 대항하는 대규모 밀란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백성들이 이인좌의 기치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왕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조의 입지는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궁궐 곳곳에는 불안한 소문이 떠돌았고 대신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이때 박문수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소론 출신이었습니다. 반란군은 같은 당파였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영조의 편에 섰습니다. 그는 반란 진압의 선봉에 섰습니다. 자신의 옛 동지들에게, 한때는 같은 이상을 품었던 이들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아무리 동당이라 한들 이는 왕을 향한 반역일 뿐 아니라 백성을 향한 배신이며 자신은 오직 백성과 임금의 안위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피 튀기는 전장에서 박문수는 누구보다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의 칼날은 반란군의 목을 겨누었고 그의 지휘 아래 반란은 진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이상을 공유했던 이들의 피를 묻히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진압한 것은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속했던 당파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내적 갈등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확고한 신념 사이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란 진압 후 박문수는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배신자라는 낙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노론은 그를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근본 없는 소론이라며 불신했습니다. 소론은 더 가혹했습니다. 같은 당파를 친 배신자라며 노골적인 분노와 증오를 표출했습니다. 노론에게도 소론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양쪽 모두에게 외면받는 이단아로 전락했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자리는 위태로워졌습니다. 박문수는 외로웠습니다. 그의 주변은 온통 적의와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내 당파의 안위보다 왕과 국가의 안위를 택한 것. 당파의 이익보다 백성의 안전을 선택한 것. 이 선택은 훗날 그가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불리게 될 민간의 영웅으로 각인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정에서는 그를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조정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박문수에게 새로운 임무가 내려집니다. 피폐해진 영남 민심을 수습하는 중대한 임무.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반란군 잔당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곳으로 박문수는 홀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가장 위험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인좌의 난이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남 지역의 민심은 여전히 흉흉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백성이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을 달래고 수습하는 일은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조정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영조는 이러한 중책을 박문수에게 맡겼습니다. 경상감사 겸 어사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내렸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으니 무력으로 백성을 진압하고 공포로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떠한 호위 병력도 없이 오직 말 한 필과 낡은 도포 차림으로 홀로 영남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백성들은 조정에 대한 깊은 불신과 원한을 품고 있다고,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간다면 이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자극하여 또 다른 피바람을 불러올 뿐이라고, 자신은 홀로 떠나 백성들의 진정한 마음을 듣고 그들의 억울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뜻밖의 근심이 있어도 나라를 위해 한 번 죽는 걸 두려워하겠냐고,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강압적인 통치도 성공할 수 없다고. 대신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미치광이가 드디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행동이라고, 전하께서 어찌 저런 자에게 중책을 맡기셨냐고, 당장 명을 거두어야 한다고. 하지만 영조는 박문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박문수의 강직한 소신과
백성을 향한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각과 낡은 도포 차림으로 말 한 필에 의지한 채 홀로 영남의 험준한 산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굶주림과 피폐함에 지친 백성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때로는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돌팔매질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도적대로 오해하여 달려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을마다 들러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들의 고통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황폐해진 농박, 헐벗은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 희망을 잃은 어른들의 절규. 박문수는 그들의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차가웠던 백성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린 도적대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반란군의 잔당으로 오해받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단아, 미치광이로 불리던 박문수. 그의 홀로 떠나는 길은 백성들에게 진짜 우리 편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다르다. 우리 이야기를 진짜 들어주신다. 박문수에 대한 소문이 영남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혼자 말 한 필로 왔다는 소문. 백성의 고통을 함께 울어주는 관리라는 소문. 영남의 민심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들과의 정면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홀로 영남을 떠돌며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마주하던 박문수. 그는 마침내 한 고을에서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양상군수. 그는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상할 전복이 없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썩은 전복을 왕께 올린 자였습니다. 박문수는 암행어사처럼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인 장터 한복판에서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경상감사 겸 어사 박문수라고. 그리고 백성들의 피땀을 갈취하던 탐관오리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백성을 보라고. 너 같은 자가 탐욕으로 백성의 살점을 뜯어먹고 있다고. 어찌 감히 관복을 입고 관아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고. 당장 탐욕스러운 소나기를 거두고 백성에게 사죄하라고. 박문수의 준엄한 꾸짖음에 양상군수는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아전들조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박문수를 진정 우리를 위한 어사라며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민간에서는 박문수에 대한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의로운 영웅 박문수, 억울한 백성을 돕고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박문수, 그의 전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양 조정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박문수의 소식이 궁궐에 전해졌을 때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행동, 당파 논리를 무시한 채 오직 백성만을 위하는 태도, 이것은 기득권 관료 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썩은 전복을 내밀고 군사 없이 홀로 위험한 지역을 누비며 스스로 백성의 영웅이 되는 그의 모습. 조정에게 박문수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인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조정의 불신과 경계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대신들은 말했습니다. 저자는 왕권의 위엄을 훼손하고
제멋대로 민심을 선동하여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한다고. 이는 왕권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당장 저자를 조정에서 몰아내고 막아야 한다고. 저런 이단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노론과 소론 모두 박문수를 불편해했습니다. 그는 특정 당파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소신과 백성의 민생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백성에게는 영웅이었던 박문수가 조정에서는 점차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의 정의로운 행동은 오히려 그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박문수를 여전히 깊이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압박 속에서 영조조차 박문수를 무한정 감싸주기는 어려웠습니다. 박문수의 소신이 왕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박문수를 향한 인간적인 신뢰 사이에서 영조는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당파적 이익을 쫓는 자들뿐이었고 그들은 박문수를 끊임없이 흔들려 했습니다. 왕의 침묵 속에 박문수의 운명은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갔습니다. 영남 민심수습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고 궁으로 돌아온 박문수. 그는 영웅 대접을 받기는커녕 싸늘한 시선과 대신들의 격렬한 견제에 직면했습니다. 노론은 물론 심지어 같은 소론까지 그를 당파를 배신한 이단아로 몰아세우며 제거하려 들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신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박문수는 국법과 예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조정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스스로 백성의 영웅이 되려 하니 신하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였습니다. 그를 엄히 다스려 기강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왕권에 도전하려는 불온한 기운을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소론 대신들도 가세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출신 당파를 배신하고 왕의 환심을 샀습니다. 소론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게 조정의 자리를 줄 수 없었습니다. 저런 기회주의자는 영원히 조정에서 쫓아내야 했습니다. 당장 그의 목을 쳐야 했습니다. 대신들의 격렬한 상소와 탄핵이 빗발쳤습니다. 영조는 그 모든 압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영조는 박문수를 여전히 깊이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격렬한 당파 싸움 속에서 그를 무조건 감싸주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까탈스러운 군주인 영조에게도 정치적 현실은 무시할 수 없는 중압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조는 박문수를 대전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스승과 제자로 서로에게 솔직한 직언을 서슴지 않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왕과 신하라는 엄격한 위계가 그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정적들의 비난 속에서 영조는 박문수의 행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행한 일들은 백성에게는 통쾌한 정이었을지 모르나 조정의 대신들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박문수는 영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당파의 이익만을 논하는 학문이 어찌 백성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냐 되물었습니다. 자신은 백성을 위한 일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학문을 추구할 수는 없다고. 죽어도 자신의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일반적인 신하 같으면 당장 불경제로 벌을 받았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과인이 아니면 그 누가 너의 말을 들어주겠냐고. 허나 이제 너의 강직함이 나에게마저 짐이 되는구나.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잠시 물러나 쉬는 것이 어떠하겠냐. 영조의 말에는 애정과 함께 깊은 고뇌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자신의 소신과 안전 사이에서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박문수는 자신의 강직한 소신 때문에 파직과 복직을 반복하며 정치적 부침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그를 아끼고 보호하려 노력했지만 견고한 기득권 체제와 당파 논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과 신하의 친밀한 사제관계는 정치적 현실이라는 냉혹한 파도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의 말년은 외로웠습니다. 민간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이 조정의 냉대와 외면 속에서 점차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박문수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그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평생 정의와 소신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조선 사회는 그를 두 가지 상반된 얼굴로 기억했습니다. 하나는 조정이 본 통제 불가능한 이단아의 얼굴, 다른 하나는 민중이 만들어낸 백성의 영웅, 암행어사의 얼굴. 그의 파격적인 행보와 당파를 초월한 직언은 주류 질서 속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자, 이단아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당파 논리에 매몰된 조정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늘 불편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았기에 공식적인 기록 속에서는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마음속 박문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영웅 박문수, 암행어사 박문수로 기억했습니다. 그가 행한 작은 정의의 사건들은 수많은 이야기와 민화로 전해 내려오며 탐과 놀이를 벌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원하는 영웅의 이미지로 재탄생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백성만을 위해 일했던 그의 진심. 그것은 민초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이단아적인 면모는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틀에 갇히지 않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문수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시대의 흐름에 맞서 소신을 지키려 했던 고독한 선비이자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가를 묻는 영원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오랜 형식과 전통을 깨면서까지 정의를 밀어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조직 안에서든 종종 이단아 취급을 받기 마련입니다. 박문수는 그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이단아 박문수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